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의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또 대망의 5월에 F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벽 이제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아마 증시가 위로나 밑으로나 아마 좀 급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증시 움직였던 거 살펴보고, 프로그램 매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월 선물 만기 이후로 연초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15년 이후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수급 쪽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S&P 밸류에이션, 일드갭과 페드 모델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데이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미국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좀 추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밸류에이션, 나스닥도 통화량 대비해서, 그 다음에 윌시어 5천 통화량 대비해서, 그 다음 GDP 다음에 이제 윌시어 5천 버핏 지수라고 하죠. 그거랑 이제 미국 주택 지수 대비해서 S&P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도 똑같이 통화량 대비해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주택 가격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쪽 데이터는 그냥 설명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매크로 관련된 거 먼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전날이기 때문에 매크로 관련돼서 이제 부채 관련된 연방준비은행 결국 지금 계속 QT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돼서, 그리고 예대율도 지금 치솟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좀 어떻게 될지, 결국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어떤 행동을 할, 이번 회의에서 딱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결정하는 데이터를 보고 저희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들의 말을 이미 들었을 땐 이미 늦었을 것이기도 하고, 영준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라고 사실 거짓말을 계속 했었는데, 연준의 말만 믿었으면 거짓말에 다 속으면서 오히려 많이 좀 손실이 나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연준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연준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수익을 오히려 잘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실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 등등등등 여기 나와 있는 차트들 다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가치 평가랑 좀 상대가치 평가로 밸류에이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 좀 상승하면서 출발했다가 막판에 좀 하락을 하면서 끝났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요. 한 0.1% 정도 하락이 있었고,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한 0.8%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기침을 하거나 좀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일중 수급 살펴보면 오늘 개인 같은 경우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한 300억 정도 매수, 기관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 한 2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12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3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한 1450억 정도, 6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한 17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적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면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거의 9.6조, 거의 한 10조 정도 매수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특히 많이 매도 중이고, 기관은 소폭 매도 중인데, 이제 역으로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소폭 매수를 하면서 그냥 해지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외국인이 현선물 다 매도를 하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부터 명확하게 외국인은 다 매도만 하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장기 시계열로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로부터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매수 금액도 어마어마하죠. 거의 이제 저점이 마이너스 22억 정도, 23억 이 정도, 23조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20조, 130조 이렇게 매수를 한 거로 보여지는데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 매수 거세지면서 수급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누적적으로 보시면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수급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밸류에이션 지표에는 이제 일드갭과 패드 모델 살펴보면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인데 주식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9코트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고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여전히 그냥 고평가 영역이다.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패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9코트 10년으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인데 나눈 수치도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이고요.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나스닥, S&P랑 나스닥이 아니죠.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되어 있는 거 살펴보면 원래는 좀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미국 쪽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져 있고요.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과거에 이 부분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기도 했고, 양적 완화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 두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미쳤었는데, 둘 다 지금 이제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재무 부담도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좀 이유 때문에 둘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미국 쪽의 낙폭은 훨씬 더 크리라 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델로 보더라도 밸류에이션 두 나라 다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 중에 단기 반등을 좀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수급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신용잔고 주 추세는 저는 좀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레벨 자체는 아직까지 너무 높다 생각이 됩니다.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단기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레벨에서 결국은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생각은 들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심하시는 게 계속해서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고, 한국 4월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 다 보시면 모멘텀 자체가 많이 약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4월 무역 수지도 마이너스가 났고, 이제 무역 수지 마이너스를 떠나서 개선되고 있는 폭 자체, 그러니까 결국 가속도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과거에 이제 200km를 발라봤으면은 지금 한 100km, 80km 그냥 적정 수준 속도로 이제 돌아왔다. 이제 과열되어 있던 경제가 약간 좀 정상화 정도는 되고 있다. 이제 경기 침체라기보단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지금 경기 상황은. 그 다음에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들 다 넘은 상태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죠.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S&P 같은 경우에도 다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살펴보더라도 200이동 평균선 넘어가 있고요. 122동 평균선도 다시 넘어갔고 52동 평균선 다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위험 이제 회피 구간으로 들어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뭐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 이후에 빠지고 있어서 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윌시어 5천 시총 대비해서도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윌시어 시총 대비해서 GDP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죠. 고점을 치고 좋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S&P를 미국 주택 가격 지수로 봤을 때도 뭐 고점을 치고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좀 빠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M2 대비해서 보더라도 코스피 이제 여기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 코스닥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중기 추세이고요. 코스피를 이제 서울 주택 가격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상단이 레인지가 좀 정해져 있는데 상단 레인지 치고 결국 빠지고 있는 아직은 추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실질 금리를 오랜만은 아니죠. 이제 일주일 만에 보여드리면 상당히 실질 금리 이게 뭐 2년, 5년, 10년, 30년인데 제가 뭐 계속해서 10년물이 최소한 1%까지는 가야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매수가 가능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좀 금융주나 금리 인상에 호재가 되는 종목이 아닌 이상 뭐 계속해서 그때부터 사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는 그때 마이너스 뭐 거의 한 1.2까지도 사실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0.14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벌써 더 올라가리라 봅니다. 뭐 당연히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거다. 증시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결국 뭐 FOMC죠. FOMC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뭐 맨날 뭐 사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 반복되는 얘기를 굳이 계속 하는 거는 반복해서 얘기를 드릴 만큼 뭐 지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를 알면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할지 말지 어디로 할지 말지가 사실 결정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사실 다른 얘기를 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 같긴 하고요. 뭐 결국 이제 QE랑 QT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뭐 이미 아신다면 뭐 좀 스킵을 하셔도 되겠지만 뭐 결국 일단 QE부터 알아야 되겠죠. 뭐 QE 하면 그냥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 게 자산 매입이다. 중앙은행이 뭐 맞습니다. 이거는 뭐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이렇게 자산에다가 매입을 하면은 결국 누군가 국채를 팔겠죠. 국채를 팔고 현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 현금이 그냥 진짜 이제 현찰로 받진 않겠죠. 은행에 예치를 하면 은행의 부채가 되고요. 예수부채가. 그럼 은행에 100의 현금이 생기죠. 이제 그걸 은행이 지급준비금이란 계정으로 연방준비은행에 재예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회계가 대차가 맞으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뭐 사실상 실물 경제에는 돈이 하나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양쪽을 하나 하면 돈은 찍혀 나가는데 실물 경제에 돈이 하나도 흘러가지 않고요. 그냥 금융시장만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간다. 왜냐면 은행 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당연히 이제 그래서 금융시장 돈은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다 같이 즐거운 시장을 양쪽 하나 기간에는 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QT가 되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다 그냥 유동성 긴축, 자산 이제 늘 뭐 매각을 하거나 재매입을 하지 않아서 자산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자산 매입하고 그렇게 심플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순서 자체가 연준이 자산을 매각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처음은 일단 뭐 대출자나 소비자가 먼저가 되고요. 그들이 소비를 하든 현금에 투자를 하든 하기 위해서 차입을 지거나 은행에 있는 돈을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출을 해봤다고 생각해 보죠. 100을 차입을 해오면 은행이 대출을 100을 해주고 은행도 뭔가 현금으로 대출을 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준금을 사용하게 되면서 연방준비은행의 부채가 감소를 하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능동적인 주체가 연준이었죠. 연준이 자산을 매입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파월 풋처럼 파월이 증시를 구출해 줄 수가 있어요.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연준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자산 축소 시기에는 연준이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대출을 하고 소비를 하니까 그냥 자산 축소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연준은 이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투자랑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오히려 됩니다. 유동성 긴축이 아니라.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지준금이 떨어지니까 금융시장 유동성은 떨어지는 거죠. 일단 뭐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 수요와 공급부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결국 보시면은 이제 OECD 뭐 데이터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소매 판매가 결국 수요고요. 이제 산업 생산이 공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뭐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었고 근데 이제 공급 자체는 크게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공급이 줄었던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줄었다가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크게 지금 당장 과거 대비해서 이젠 준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수요가 너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 인플레이션 기에도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시절이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구간은 결국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강한 구간이고 지금이 매우 그게 강한 구간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강하니까 결국 사람들도 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은행들도 그러니까 기업들도 대출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일단 뭐 대출을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일단 대출이 늘고 있는지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면 뭐 실제로 대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대출 증가를 보시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은행에 그렇기 때문에 예대율이 역사적인 저점인 59%를 찍고 나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예금이 감소하거나 그럼 이제 그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연준 총 부채를 알면은 저 부분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보통 연준 총 자산에 대해서 좀 많이 쳐다보게 되지만 사실 뭐 자산보다 부채가 더 중요하거든요. 부채가 이제 일단 그럼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연방 자산에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부채에 대해서 일단 뭐 첫 번째 있는 게 유통통화고요. 그냥 이제 프린트된 달러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이 예치해 놓은 어떻게 보면 잉여 현금이다, 유효현금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이제 뭐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모아놓은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현금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리버스 레퍼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은행이 단기 차입금 이제 시장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2021년 5월부터 이제 뭔가 좀 부채 구정이 좀 이상해지고요. 원래라면 양적 완화를 하면 이 부채가 자산이 결국 느니까 부채도 뭔가 늘어야 되잖아요. 지급준비금이 일반적으로 많이 늘었었습니다.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때부터 지급준비금이 늘지 않죠. 늘지 않는 이유가 은행들이 이제 대출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시점부터 굳이 지급준비금을 맡기지 않고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금리 인상은 이 정도부터 났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데이터상. 근데 연준은 뭐 계속 일시적이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 RRP를 계속해서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원래라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때 뭐 진작 사실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됐지만 금리가 아니라 물가 올라가는 게 일시적이야 거짓말을 하면서 이 RRP를 계속 늘렸던 거죠. 그럼 계속 이제 RRP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연준의 거짓말이 계속될 수 없었던 거는 뭐 연준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본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요. 왜냐면 이 IORB라는 게 기준금리인데요. 실제로 뭐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미국에 근데 이제 근데 마치 그런 거죠. 여기가 이제 단기금융시장이고 페드가 결국 돈을 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차입금 이제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돈을 많이 빌려가면 RRP 가격 증가가 되게 되면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중의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는 올라가면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채 이제 3개월짜리 이제 국채 금리 이제 트레저리 빌이 T빌이라고 하는데 이 3개월짜리 금리가 이 IORB 금리 이렇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올해 연초부터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RRP 자체에 이미 압력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금리 같은 거를 지금 사실 올릴 수밖에 없다. 이 구조는 RRP가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RRP는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늘릴 수가 없다라고 일단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 결국 지금은 이제 자산이 축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채가 축소가 된다는 거고, 그 부채가 축소가 되니까 자산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실질 금리가 아니라 실물 경제로 이제 금융시장에 있던 유동성들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하실 수 있죠. 아, 근데 금리를 높인다고 물가가 잡힙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아예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얘기를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럼 금리를 올려야 돼라고 하는 금리는 뭐죠? 기준금리죠. 그 기준금리는 뭘까요? 미국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IORB라는 금리입니다. 그럼 IORB를 올리면 왜 물가가 잡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치 그런 거죠. 그 IORB 금리가 그냥 지준금 금리거든요. 이 금리가 그러니까 결국 지급준비금이 내려가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천히 내려갈까라고 하면은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지준에다가 이제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뭐 여기는 뭐 0.4%, 여기는 지금 3%니까 당연히 대출을 할 겁니다. 지금은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금리가 한 2% 되고 얘가 뭐 한 4% 됐다고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완전 안전한 지준과 조금이라도 리스크 있는 대출이라고 하면은 여기로 많이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해서. 왜냐면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대출 수요도 줄어들긴 할 테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사실 올리는 거다. 금리는 이 지준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국 줄어들어야 될 부채 양과 자산 양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습니다. 이게 결국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금융시장 유동성으로 너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물 시장으로 계속 지금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나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적정한 수치가 일반적으로 연준 총 자산을 GDP로 나눴을 때가 약 20%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수치죠. 뭐 지금 거의 뭐 40%에 육박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거의 4.4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시중에 뿌려져야 됩니다.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에서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와야 되고 이거는 그냥 미국 페드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거고 BOJ나 ECB나 이제 뭐 여러 가지 BOC나 여러 가지 다른 중앙은행들까지 감안하면 생각보다 풀릴 유동성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실물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풀린다는 거죠. 금융의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풀릴 때 생각한 것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훨씬 더 많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요즘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가 근데 경기가 이러다가 완전 박살나면 금리 내려야 되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이 부분도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성장률은 뭔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 근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이 경제 성장률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경제 성장률은 실질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몇 퍼센트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은 다 실질입니다. 그럼 실질 경제 성장률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명목 경제 성장률에서 물가를 차감한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명목 경제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명목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돈을 더 풀어서 금리를 낮추면 이제 이 실질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지금 실질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는 물가가 치솟아서 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률이. 근데 물가가 치솟아서 낮아지는데 여기서 돈을 더 뿌리고 금리를 낮추면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런다고 명목 성장률이 많이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경기는 더 침체에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경기 침체가 오니까 금리는 빠질 거고 그때 다시 파월이 돈을 풀 거야 라는 논리가 지금은 그렇게 맞지 않다. 그게 용납이 되려면 물가가 낮아야 된다. 과거처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지급준비금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계속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좀 잘못 아시는 게 맨날 이제 금리 올라갈 때 주식도 올라가더라. 이제 과거 특히 이제 이때 케이스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그냥 밸류에이션 이제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인 거죠. 세 가지 요인이 결국 뭐 그냥 매번 말씀을 드린 듯이 결국 실적, 이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성장률과 이제 할인율입니다. 근데 금리가 이제 할인율이니까 뭐 결국 근데 실제로 이거는 금리가 내려갈 때 사실 주가가 올라가고요. 실적이 좋을 때 주가는 올라가고 성장률이 높을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2015년도에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건데 얘네가 가만히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맞는 말이었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진짜 주가가 올라가네?가 맞는데 이 두 개를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 팩터 하나만 보고 이 팩터 하나 때문에 얘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저는 이게 좀 잘못된 얘기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뭐 15년부터 그때까지 19년 정도까지 금리는 오르는데 이제 주가는 올랐지만 이제 그때 밸류에이션 자체를 뭐 맨날 보시면은 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뭐냐면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PBR도 이제 트레일링인데 뭐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 정도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죠. 근데 15년부터 보시면은 15년 퍼가 뭐 지금 거의 한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반절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아무튼 엄청 낮을 때예요. 근데 그럼 수익성이 높냐라고 했을 때 수익성도 지금이나 그때나 뭐 별반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 이때가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쌌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 상황에서 실질 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롱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외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계속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오늘 패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마치 그런 거죠. 패드가 어차피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이번에 50bp를 올리든 75bp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연준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물가를 안 잡으면 실질 성장률 자체를 잡지를 못하니까요. 그 성장률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났었죠, 이번에 1분기에. 근데 1분기에 뭐 성장률이 낮아서 명목 성장률이 낮아서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었거든요. 물가가 너무 높아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였습니다. 실질 성장률이. 그러면 향후에 이제 사실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금리 인상으로밖에 대응할 게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사실 아직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첫 걸음 정도 단계다.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저는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봐서 계속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FMC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시장에서 뭐 가장 충격을 받는 게 아마도 이제 뭐 50이냐 75냐일 거고 뭐 75면 당연히 뭐 좀 더 충격을 받을 수는 있을 거고 근데 뭐 사실 이것도 미리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게 뭐 결국 뭐 75면은 그냥 뭐 선반영 돼 있었다라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그냥 75 충격이야 75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50이라고 해도 뭐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거고 뭐 아니면 그냥 역시 52p 빅스텝 때문에 떨어졌다. 사실 기사분들이 쓰기에 따라서 뭐 워낙 뭐 이유야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좀 더 보는 게 사실 단기적인 추세는 좀 맞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해서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그냥 구주봉으로 보죠. 국내도 이제 구주봉으로 보면은 결국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우리나라는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보여주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로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이 주류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큰 1파가 완성되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파로 미중명분제 코로나로 A, B, C가 떨어지면서 큰 2가 완성되고 그 다음 큰 3으로 올라가고 지금 이제 큰 3의 2로 내려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굳이 오늘 뭐 채널링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과거에 이제 지나갔던 파동도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채널링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이제 1, 2, 3, 4, 5가 끝이 났었고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게 결국 아마도 A, B, C로 저는 한 파동이 이렇게 하나 끝이 나고 B가 나왔다가 C에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국내 쪽은 좀 C는 명확하진 않다. 그래서 뭐 굳이 일단 밸류에이션도 저는 미국이 훨씬 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해서 굳이 뭐 코스피에다가 제가 숏패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롱이나 숏이나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이 되면은 다 투자를 하는데 왜냐면 투자라는 게 뭐 사실 저는 비둘기라는 말도 안 좋아하고 매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고 낙관론자라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비관론자라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뭐 사실 비관론이고 낙관론이고 그냥 주식은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베팅하고 저는 내려갈 때 내려가는데 베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낙관적이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항상 비관론이라는 것도 이제 저는 사실 옳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냥 올라갈 땐 올라가는데 베팅하고 내려갈 땐 내려갈 때 베팅해서 돈을 버는 게 투자지 뭐 나의 낙관론을 사실 뭐 납득시키고 비관론을 납득시키는 게 뭔가의 그 신념을 가지는 게 저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투자는 뭐가 됐던 간에 결국 돈을 버냐 안 버냐 꾸준하게 뭐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때 쐐기가 나오면서 이때 뭐 풋옵션을 좀 대거 매수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었고요. 올라갈 때 콜옵션 매수하다가 풋옵션 이때 너무 빨리 했었죠. 이 부분에 좀 손실이 났었고 그 다음 이 부분부터 6.25 때죠. 6.25여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해지를 하면서 여기까지 수익이 잘 나다가 한 이 정도 부근에서는 국내 쪽은 저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제 아무튼 국내 쪽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중요한 건 일단 국내 차트도 결국 여기 기준선을 계속 못 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거의 26일 변화일도 왔고 제가 봤을 때 조심하실 때가 됐다.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보여지고 근데 일단 뭐 국내는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뭐 솔직히 제가 뭐 어디까지 내려가겠다라고는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결국은 빠질 것 같다. 일단 지금 추세상 뭐 괴선도 다 역전되어 있고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사실 3주봉으로 보나 3주봉으로 봐도 역전됐죠. 전환선 기준선 이제 드디어 역전이 됐고 26일 프랭스팬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도 사실상 122동 평균선 드디어 이제 하회를 했고요. 결국 밀어내면서 하회를 했고 추세는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계속해서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 구름대를 위로 넘지 못하고 다시 전환선 또 계속 하회를 하고 있고 26일도 역전됐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강하게 사실 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계속해서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P 쪽 장기 파동부터 먼저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해서 새로운 파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3회, 3회3, 3에서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A 다음에 B 다음에 C파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MACD나 RSI 봐도 당연히 추세 좋지 않고요. 미국 쪽도 뭐 지나갔던 파동은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파, 2파, 3파, 3파, 4파, 5파가 연장이 되면서 끝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던 파동이 여기 5파 고점 치고 A파, 그 다음에 A파, A, B, C, B파, 그 다음 1, 2, 3, 4, 5로 크게 여기가 C파. 그래서 큰 A가 완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기서까지가 큰 A고 그 다음에 A, B, C로 큰 B가 완성이 되고 지금 내려갔던 게 이제 C에서 1파, 2파 C는 5파로 이루어집니다. 1파, 2파 다음에
3의 1파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그냥 3의 1, 3의 2, 3의 1, 3의 2. 야, 이건 분봉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결국 이제 여기까지가 C의 1파, 2파, C의 이제 3의 1파, C의 3의 2파, 그 다음에 이제 C의 여기가 C의 3의 1파, 2파, C의 3의 3파가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구름을 저는 못 넘고 오늘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일봉상으로 봐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26일 변화일이죠. 오늘 같은 경우가 26일 변화일이기도 하고 26일 변화일에 뭐 전환선이며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와르르 무너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차트는 똑같고요. 결국 5파 고점 치고 A 다음에 A, B, C, B 다음에 1, 2, 3, 4, 5로 C파가 나오고 나서 큰 A죠. A, B, C로 큰 B 나오고 똑같이 내려가는 파동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똑같이 이제 A, B, C, A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B 나오고 나서 C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일 후행스팬 호전이 돼버렸고요. 기준선 위를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재차 하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위 후행스팬 호전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상방이라 봅니다. 변동성 얘기를 안 했었네요. 아까 보니까 변동성 이제 ATR은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냥 뭐 네이버 검색하셔도 나오고 증권사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ATR 이제 5일짜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미국이나 다 하회했지만 빅스는 여전히 아직까지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서 일단 위험 회피 구간이다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ATR 14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느리지만 추세 자체는 조금 더 정확한데 아직까지 둘 다 겹쳐 있는 상황, 한국하고 미국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뭐 저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변동성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결국 고점 치고 지금 C 파동이라고 보고요. C의 1, C의 2, 그 다음에 C의 3의 1, C의 3의 2, 다음에 C의 3의 3으로 내리꽂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휴장이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이다 생각을 하고요. 뭐 유럽스톡스도 마찬가지로 C의 1, C의 2, C의 3의 1, 2, 그 다음에 C의 3의 3 이렇게 빠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항생도 이렇게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하리라.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다 여기는 지금 쉬고 있긴 하죠. 사실 그렇게 해서 항생 빼고 이제 상해 종합이 쉬고 있긴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일단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뭐 굳이 뭐 추세를 거스를 필요는 없다. 일단 추세는 계속 상방을 향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 달러원도 상방이긴 한데 일단 뭐 볼린저 밴드 둘 다 일단 타던 거를 좀 이탈해서 뭐 조금 과거보다는 추세가 약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재차 이제 전환선 기준선 부근까지 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위든 미치든 날아갈 것 같습니다. 괴선들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위든 미치든 조금 강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계속 제가 실질금리랑 사실 반대로 갈 거다 라고 해서 일단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일단 실질금리 뭐 최소한 한 1될 때까지는 1이 될 때까지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뭐 좀 매수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켜보다가 뭐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뭐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일단 뭐 언제 빠져도 이상할 레벨은 아닙니다만 단기 조정 후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겠다라 생각하지만 일단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뭐 언제든 빠졌다 한번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고요. 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볼린저 밴드 이렇게 모인 거를 봤을 때 뭐 위든 미치든 좀 강력하게 저는 좀 틸이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클 것 같다. 위든 미치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떨어졌지만 일단 추세가 좋은 게 200 이동평균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죠. 계속 시도하다가 못 넘다가. 그래서 뭐 그걸 넘은 걸 봤을 때 뭐 솔직히 저는 추세는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좋다. 이제 솔직히 상당히 좋다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좀 매집이 가능한 레벨이다 생각을 하고,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밸류에이션 상당히 좋은데 뭐 여기는 결국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뭐 자사주 소각도 했고, 뭐 이제 뭐 사실 뭐 향후에도 뭐 자사주 매입을 한번 더 하던가 뭐 소각을 하던가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주 환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액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 본인들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아마 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저희도 뭐 같이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해상 살펴보면은 뭐 현대해상 좀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뭐 더 빠질지 아닐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수급이나 뭐 초단기적인 거야. 일단 전환선 기준선 내려왔으니까 뭐 전보다는 추세가 훨씬 약해진 건 사실이긴 하고요. 분명히 이거는. 근데 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뭐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서 52동평에서 좀 조정할, 그러니까 좀 지지를 보이긴 한 거죠. 뭐 결국은 좀 결과적으로 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뭐 왜냐면 일단 뭐 밸류에이션상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비싸짐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싼 건 사실이고요. 과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라기보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싼 거죠. 이제 금리 올라갈 때 여기는 상당히 그래도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뭐 뭔가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현대상은 뭐 괜찮은 주식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시기 자체에 그렇게 주식이 좋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DB 손보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뭐 우리금융지주도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전환선 기준선 근처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하다 생각은 들고, 근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상 뭐 여기도 전보단 비싸진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일단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솔직히 싼 건 싼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싼 건 싸다. 그래서 이왕 뭐 다른 주식 살 거보다는 얘가 낫다. 뭐 그 정도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금융지주도 싸다. 여기도 싸다.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금융지주 뭐 횡령 이슈가 있긴 한데 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펀더멘탈에 미칠 만한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솔직히 뭐 저는 뭐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보고요. 아 그래도 좀 찝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금융지주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둘 다 괜찮다고 봅니다. 뭐 저는 우리만 가지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입은 좀 지방인 거 감안했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이 되고, KB도 회사는 좋은데 좋은 만큼 조금 비싸다. 이제 우리랑 하나보다는. 뭐 신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단기 반등 이렇게 보였는데 뭐 이제 슬슬 또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기준선까지 넘은 건 오케이인데 뭐 어차피 뭐 아무리 반등 많이 해도 저는 여기 구름대는 넘지 못하고 하락을 결국은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조심하실 필요가 삼성전자도 있다 생각을 하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별로 없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상대가치 평가가 뭐 한 레인지가 한 요 정도죠. 결국 상단은 여기까지 갔었고 하단은 이 정도인데 뭐 최근 기준으로 한 8%였었죠. 여기가 이제 고평가 구간, 저평가 구간들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아직 저평가라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고평가까지는 아닌데, 근데 또 금리를 조정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은 거의 고평가죠. 그래서 뭐 굳이 손은 안 가는 것 같다. 뭐 굳이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데 사고 싶지는 않다. 뭐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기목인 대처진 볼린저 밴드 보면 위든 미치든 좀 틸이라 보고, 뭐 일단 수급이라기보다 일단 차트 자체도 뭐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여긴 좀 싸다고 나오는데 그냥 항상 싸다고 나오는 게 워낙 실적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는 부분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가치평가도 여기가 이제 고평가여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지금은 뭐 고평가까지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또 싼 것도 아니다. 특히나 금리를 조정하면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보고 현대차 살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단기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좀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보니까, 네, 일단 뭐 구름대를 저는 뭐 여기 넘지 못하고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솔직히 저는 좀 많이 비싸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비싸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뭐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닌데,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다고 싸다고 할 수 없고, 금리를 조정하면 매우 비싸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 반등이 있지만 뭐 그렇게 추세가 뭐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뭐 사더라도 결국 구름대라도 넘고 사자. 뭐 그 정도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그렇게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전혀 아니다 생각은 들고, 뭐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좀 싸 보인다 이지만 여기도 금리를 조정하면 뭐 굳이 뭐 이 정도 느낌이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계속 기준선을 못 넘고 있어서 뭐 굳이 여기도 뭐 구름대라도 확실히 넘고 사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도 좀 약간 수익성이 많이 이제 약화되면서 그 메리트가 점점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사실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도 있고, 뭐 여기 좀 공급 과잉 이슈도 있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게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차트도 그렇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인 것 같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계속 빠지고 있죠. 추세가 너무 좋지 않고. 근데 다만 밸류에이션은 싸서 여기는 계속 관심 있게는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떨어지는 칼라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켜만 봐야 될 것 같고, 상대가치 평가도 점점 싸지고 있지만 일단 뭐 아직은 지켜보자. 굳이 지금 뭐 떨어지는데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저항선 기준선 다 상회하면서 잘 오르고 있고, GS 같은 경우도 뭐 여기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좋은 회사다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키스코홀딩스,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GS 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GS 같은 경우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죠. GS는 저는 계속해서 좀 좋다. 지금 특히 정제 마진도 그렇고 뭐 좋다. 뭐 생각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KT도 뭐 솔직히 좋다라고 보고요. KT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파생.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얘기를 안 했었는데, 뭐 선물 쪽 나스닥 같은 경우엔 나스닥 숏은 제가 여기서부터 걸어져 있었고요.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여기까지 뭐 샀다가 여기 올라갈 때 또 잠깐 손실을 봤다가 또 여기서 쭉 먹으면서 뭐 지금은 뭐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숏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일단 KT. 그래서 일단 이제 숏을 갑자기 얘기했던 거는 이제 숏으로 이제 번 게 많은데, 이제 이 숏을 제가 청산해야 될 때가 오면 이제 그때 이제 KT랑 여러 가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뭐 좀 추가로 매수할 예정이다를 얘기 드리려고 KT를 얘기했던 거고, 이제 뭐 KT도 이제 그만큼 괜찮은 회사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26일 후행스팬이 여기 달라붙어 있어서 여기를 이제 위로 치면서 올라갈지 그냥 역전이 될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전환선 기준선 하회는 해서 일단 뭐 추세가 상회되려면 안전하게는 기준선을 넘고 사는 게 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약간 뭐 애매하다. 그냥 이제 위든 미치든 칠 것 같은데 그냥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뭐 저평가는 되어 있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여기는 뭐 저평가는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금리를 감안했을 때 여기도 좀 비싸 보이는데, 이제 여기는 뭐 장치 산업이라 사실 림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잘 맞진 않습니다. 근데 상대가치 평가는 림이죠. 그러니까 좀 낮게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은 DLNC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실적도 잘 안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지만, 뭐 솔직히 DLNC는 싼 건 저는 싼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아직까지 사고 있진 않지만, 여기도 이제 뭐 상황 봐서 좀 추세가 괜찮아지면 뭐 솔직히 종목 자체는 전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한 140% 정도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지금 좀 데이터가 여기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좀 싼 거는 싼 겁니다. 여기 지금 분할된 데이터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분할이 아니라 이제 무상증자 했던 거 부분 데이터가 좀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싸긴 싸다, DLNC도. 근데 DLNC는 만약에 사시면 우선주가 더 저는 낫다라고 보고요. 좀 길게 보신다면 그렇게 보여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이죠. 계속 떨어지는 칼날. 뭐 전혀 살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굳이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별로 없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굳이 진짜 뭐 굳이라고 할 만큼 뭐 그렇게까지 저평가는 아니다. 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굳이 떨어지는 칼날이죠. 뭐 전혀 잡을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네이버 비싸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굳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 셀트리온 구름대를 못 넘고 있죠. 뭐 계속해서. 그래서 뭐 못 넘고 빠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다, 그냥 너무 비싸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높아지긴 했는데 과거 대비해서는 그냥 과거가 너무 비쌌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이제 다시 기준선 부분까지 오고 200이동평선 넘지 못해서 200이동평선 넘지 않는 이상 하방이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여기 후행스팬도 역전되어 있고 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자체 같은 경우도 절대가치 평가는 좀 매우 고평가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그냥 항상 고평가였다. 금리 조정했을 땐 역사상 최고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추세 상당히 좋지 않아서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 보고요.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여기는 좀 싸 보인다 할 수 있지만 금리를 조정하면 비싸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방향성을 그냥 딱 모색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후행스팬 호전되면서 200이동평선까지 뚫으면서 올라가면 위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또 밑으로 구름대가 깨져버리면 또 하방일 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이건 추세를 보고 움직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저평가는 여기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리를 했을 때는 좀 과거보다는 엄청 고평가까지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뭐 전혀 잡을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여긴 그래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 뭐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여기는 좀 저평가는 되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일단 아직은 추세가 좀 꺾여서 뭐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고요. 여기는 추세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그래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기모으기 중인 거죠. 일단 아직까지는 좀 힘을 모으고 있다. 위든 미치든 결국은 튈 거다라고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땐 일단 밸류에이션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싼 편인 건 맞는데 금리를 조정하니까 비싸 보이더라,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 상대가치 평가로는 싸다, 뭐 싸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금리주도 싸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 수급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키움증권도 그렇고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굳이 뭐 추세가 안 좋은 걸 살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오파고 좀 치고 A, B, C로 빠지고, 그게 큰 A고 A, B, C로 B로 올라가고 C에 1, C에 2, C에 3이고
이제 그 다음 C의 3의 2, C의 3의 3의 1, 2 뭐 이렇게 지금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선을 보더라도 결국 200이동평균선에서 걸려 있는데 여길 다시 하회하면은 어차피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다 역전돼 있으니까 하락을 하리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서 구름대 하회하면 훅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이미 훅 빠졌죠. 그래서 뭐 여기도 사실 안 좋은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환선 기준선 26일 후행스팬 뭐다 역전되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오늘 새벽에 나올 FOMC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A라는 데이터를 토대로 그 사람이 뭘 생각할지는 저도 예측은 못하겠지만 어차피 아까 얘기를 했던 저희가 봤던 그 데이터상 어차피 금리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금리를 올려야 할 연준의 부채 계정은 이미 변화를 하고 있고 결국 올릴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물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 기준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게 가장 나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지금 당장은 금리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죠. 단기 금리가 먼저 따라 올라가기보다는 뭐 당연히 뭐 은행 쪽이나 손해보험 좀 특히 국내는 손해보험 쪽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뭐 정제 마진 이제 지금 가장 좋은 이제 GS 이제 실물 물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GS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KT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괜찮은 편이라 뭐 인플레이션에 아주 영향이 받는 건 아니지만 좀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자산 시장에 좀 조정이 오고 이제 실질 금리 올라가서 조정이 보이면은 뭐 그때 이제 저는 금이랑 이제 그다음 리츠 아니면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를 그때 좀 조정을 받고 저는 살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일단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 크라이시스가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증시에 스트레스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봐서 이제 위치상 좀 조심을 계속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